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주차 수업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벌써 7주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 저희는 중간고사라든가 이런 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를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변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실성을 반영해서 제가 적당히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볼지 안 볼지 만약에 뭐 안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그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조금의 이제 탄력성을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수업은 사실은 글을 쓰고 여러분들이 직접 다른 학우들 글도 좀 읽어보고 또 학우가 아니더라도 많은 텍스트 읽어보고 글 쓰고 하는 실습이 위주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소 위험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간고사를 보지 않아도 보는 게 굳이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일단 왜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제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교에서 저희가 공지를 받았을 때도 기본적으로 시험을 볼 거다라고 하면 대면으로 봐야 하는데 우리 수업은 여러분들이 한 3번 정도 이제 반복적으로 글쓰기 실습을 진행을 하시기도 할 거고 다양한 형식의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보지 않을게요. 자, 여러분 좋은 소식이죠.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기말고사는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기간 즈음이 되면은 글쓰기와 자기표현이라는 여러분 소지하고 계신 얇은 책 있으실 텐데 거기에서 범위를 지정해서 기말고사가 이제 출제가 될 텐데 그때 가서 거기서 한 권 다가 아니겠죠. 어느 정도 범위라든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는 기말고사 기간 즈음에 다시 언급을 해드리고 정리하자면 저희는 중간고사 기간과 무관하게 이렇게 매주 열심히 여러분 강의 영상 보시면서 간단한 수행과제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복잡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러면 교수님 중간고사 기간에도 이렇게 강의를 하나요? 라고 하는데 강의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매주 여러분한테 가볍게 강의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해드리는 거는 주차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중간고사라든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진행이 될 텐데 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주 정도는 조금 집중해서 글쓰기를 해야겠다. 이번 주에는 좀 글쓰기 실습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가지고 성의 있게 밀도 있게 우리가 좀 글쓰기를 진행해야겠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주차에는 따로 영상 없이 여러분 과제만 내드리는 주차를 한 주 정도 마련해 둘게요. 왜냐면 저희가 보니까 월요일이 딱히 월요일 수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월요일이 그 공휴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매주 열심히 이렇게 다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수업 영상이든 과제든 누락하는 학생 거의 없이 모든 학생들이 너무 잘 따라주고 계시기 때문에 한 주 정도는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강의 영상 쉬어가는 텀 그리고 또 좀 더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를 만들어 놓겠지만 그건 좀 나중에 그래서 당장 시험 주간에는 그냥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이제 원래 하던 수업대로 시험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막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매주 이렇게 들어와서 강의 영상 시청하시고 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수행과제 내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매주 잘 수행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어느 주차에는 영상 없이 교수님이 과제만 내주셨네 라는 주차에는 과제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복잡할 일은 없죠. 만약에 강의 진행 과정이나 글쓰기 과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특히 이제 메일이나 문자 문의가 더 편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문의가 있으면 저 개인 메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문의를 잘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시던 것처럼 그냥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헷갈리지 않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첫 번째 글쓰기 실습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그 글쓰기 실습을 지난주에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토템을 잘 잡아야
완성된 글까지 조금 더 잘 진행이 되고 좀 더 완성도 있는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토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차시를 통틀어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제 토템 다 잘 가지고 오셨고 저한테도 이렇게 다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거 하나하나 좀 다운받아서 어떻게 제출을 하셨는지 좀 보고 체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사진으로 저한테 주로 이제 올려주셨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서 사진으로 많이 이제 올려주셔서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저한테는 진지하고 심각한 토템이었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받아보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좋은 글이 나오겠구나, 이 학생은 이런 경험이 있었구나, 이 학생한테는 이게 남다른 토템이었구나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정말 좀 저에게는 남다른 시간이긴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서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한테 굉장히 좀 남다르게 입체적으로 각인이 되는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의 있게 잘 고민을 해주셨고 정말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토템이구나가 드러나도록, 고등학생은 정말 남들에게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런 사연들도 잘 이제 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글이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글쓰기 실습이 저희가 한 학기 동안 글쓰기 실습을 크게 3번 한다고 했는데, 총 3번의 글쓰기 실습 중에 이 두 번째가 가장 비중도 크고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글쓰기는 퇴고하기 과정까지 하면서 꼼꼼하게 다 전 과정을 함께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중요도를 계속 제가, 그리고 이 두 번째 글쓰기 실습 나중에 결과물이 중간고사 대체과제 점수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저희한테 한 학기를 통틀어 어떤 과제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하면 이번에 이 토템 글쓰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라는 기준이 좀 약간 세속적일 수 있지만 학점에 반영 비중이 크고, 또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를 평가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 두 번째 글쓰기입니다. 왜냐면 토템을 잡고 구성을 하고 형식을 잡고 그럼 완성하기까지 다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글쓰기 과제가 되겠죠. 첫 번째는 사실 제가 노래 스토리텔링은 노래도 제가 정해서 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가볍게 그냥 발상만 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정말 소재부터 모든 과정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너무 잘 토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토템 보내주는 과제 다음으로 제가 지난주에는 브레인스토밍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형식이 좀 없었죠. 왜냐면 편한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낙서처럼 그냥 편하게 막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제가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강의로 계속 이어서 볼 겁니다. 이 페이지를 좀 참고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은 기본적으로 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질은 누구도 평가할 수 없다. 가령 나의 중심 소재가 거울이다 라고 했을 때, 거울과 관련됐을 때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단어를 배열하고 이제 막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브레인스토밍이니까 뇌에 폭풍을 일으키는 거니까 막 생각나는 대로 이제 낙서를 하면 되는데, 어떤 낙서가 거울이라는 걸 대비했을 때 가장 좋은 글이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거는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뭐보다 양보다 그러니까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 제가 헷갈렸네요.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급적 많이 쓰는 학생이 제일 잘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지금 좀 굉장히 열심히 뭐 과제도 하고 계시고 할 텐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 조금 미리 제출한
학우들 거 몇 개 보면서 아 이걸로 좀 대표성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거 좀 한 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우들은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익명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제가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그 종이에다 안 써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은 빼고 이름 없는 부분에서 만약에 제가 오늘 가져온 브레인스토밍 보고 이거 내 건데 하고 깜짝 놀라셨다면 여러분 속으로만 다른 학우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꼭 잘 된 거다 안 된 거다 제가 그랬죠. 잘 됐다 안 됐다는 이렇게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평가의 기준이 없다. 가장 많이 쓴 거, 글감이 많은 것이 좋은 브레인스토밍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실제로 브레인스토밍 할 때 강의로 이 페이지를 좀 보면서 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었죠. 브레인스토밍은 엉뚱할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른 거울? 그러면은 뭐 백설공주? 백설공주에서 이제 마녀가 거울. 그럼 이거는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거잖아. 거울하고는 백설공주를 떠올린다거나 아니면은 거울하고는 화장품 뭐 이런 걸 떠올리는 거는 거울에서 화장품에 왜 떠올랐는지 여러분 누구나 알 수 있는 건 좋은 글감이야 아니야? 아니지. 진부한 글이 되겠지. 거울? 화장품? 뭐 얼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결이 된다면 그걸 보고는 정말 독특하고 재밌는 글이 나오겠는데? 라는 기대 안 하겠지.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거울 했는데 뭐가 있을까? 거울 했는데 전남친. 그럼 여러분 거울에서 전남친? 궁금하죠? 전남친과 어떤 사연이 있길래 거울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거울 했는데 전남친 생각나지? 그러면 이 글에서 훨씬 더 여러분만의 개성 있으면서도 나만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더 많이 나오겠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엉뚱할수록 저희 이제 이 페이지 강의록에도 있죠. 비논리적이고 타당하지 않은 해결책들일수록 더 흥미로운 글이다. 그래서 뻔한 글을 제가 여러분한테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정말 나만이 쓸 수 있는 글, 나의 경쟁력, 어디에서도 못 본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수업 주제는 이미 정해졌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주제를 잡는 게 가장 어려워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이번 글쓰기의 주제는 나예요. 궁극적으로 글을 다 쓰고 났을 때 남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내 글을 썼을 때 남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되면 돼요. 나를 향한 글이 되면 되죠.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브레인스토밍은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다. 질보다는 양이 더 중요하다. 사실 창의성이나 아이디어는 남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 속으로 나오므로 엉뚱하고 모순적인 아이디어 속에 의외로 쓸만한 해결책, 엉뚱할수록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언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선생님 브레인스토밍 그러면 끝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것도 제가 교재에 정해놨죠. 이렇게 막 낙서하다가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 나는 여기서 이러이러한 소재를 가져와서 추출해서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내가 내 이야기의 어떤 전반적인 구성과 이야기의 어떤 좀 더 표면적인 내용이 가시적으로 이야기 얼개가 보이는 순간 그만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만약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이 교수님 저 생각보다 브레인스토밍 했는데 단어가 몇 개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와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예외적으로 그런 학생들은 토템부터 다시 가져오셔도 됩니다. 정말 잘 가져온 토템은 정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밀하게 진정성 있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토템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토템 설명을 한 주 강의 영상을 다 할애해서 했는데 정말 내가 내 안에 있는 나를 추동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그 어떤 내밀하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떻게 돌아가는 작동 원리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건데 내가 거기에 할 말이 별로 없어? 막 브레인스토밍으로 낙서를 했는데 몇 단어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이 착각한 거죠. 그건 사실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글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정말 나가 누구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런 학생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 제가 확인했을 때만 해도 정말 다 잘 가지고 오셨지만 만약에 교수님 저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몇 단어 안 나와요. 잘 어떤 글을 써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잘된 브레인스토밍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이 글에서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할 정도로 뭔가 내 안에서 폭발하는 글감이 정말 내 안에 잘된 토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이게 브레인스토밍이 잘 내가 이야기가 잘 가지고 와지는지.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다른 학우가 가져온 브레인스토밍 하나 대표로 보면서 이거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도 해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토템을 어떻게 브레인스토밍 해왔는지 좀 모든 학생들 걸 일일이 피드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대표성을 띠는 거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짜잔! 자, 예쁘게 너무 쓰셨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음영까지도 그대로 잘 살아있어서 저는 너무 열심히 잘 해줬네. 말하면서 좀 흐뭇하게 봤던 대표적인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일단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겠어. 그치? 많이 썼어. 중심 토템이 모자였어요. 이 학생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제 그 전출 이미지로 보여주신 모자가 있습니다. 근데 모자 하면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이제 막 이제 써보세요 라고 했더니 모자. 그렇지. 그래서 막 브레인스토밍을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지금 제가 아직 모든 학생이 과제를 다 제출한 시점은 아니지만 어떤 학생은 이 2페이지, 3페이지까지도 교수님 이렇게 여러 페이지 해도 돼요? 해서 이제 페이지 순서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한 2페이지, 3페이지까지 올린 학생도 있는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 돼요. 많이 써야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쓸지가 이제 대충 보이는데 일단 이 학생은 모자잖아요. 모자에서 모자 하면 떠오르는 게 그 다음에 여름, 머리, 햇빛, 뭐 가림막, 야구 이렇게 일단은 5가지로 한 다음에 여기에서 또 파생이 된 거지. 가림막에서 이렇게 파생이 되고 햇빛에서 이렇게 아니면은 햇빛에서도 이렇게 점점 파생이 되고 무지개 비 파생이 되고 비 소나기. 근데 이 학생 너무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안 그래도 문학 전공인데 이 학생도 비 소나기 소설 하고 그저 소설은 맞아 문학은 예술 뭐 이렇게 해서 쭉 나가고 머리 그러면서 머리에서 이제 곱슬머리, 여기 아프리카라는 게 또 나왔어요. 제가 좀 이런 거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막 생각의 흐름대로 막 낙서를 한 거야. 근데 제가 이 학생한테 이제 이 브레인스토밍에서 어떤 글을 쓸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학생이 이제 요게 한 페이지 이 학생 이제 과제거든요. 이제 자기가 어떤 글을 쓸지가 대강은 이제 전반적인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흐름이 잡혔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을 멈추셨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교수님 브레인스토밍까지 했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 낙서를 했잖아. 그럼 교수님 이걸 다 써야 되나요? 말도 안 돼. 여러분 만약에 이걸 다 쓴다면 제일 나쁜 글이 나올 거야. 여러분 대부분 여기서 반전. 여러분 대부분 제가 낙서하듯이 생각나는 대로 막 쓰라 그랬잖아요. 대부분 브레인스토밍 한 글의 내용을 대부분은 다 버리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 브레인스토밍 하라고 하는 건 일종의 냉장고에다가 음식이나 이제 장을 봐서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막 장을 보다 보면은 마트라든 데 가서 이렇게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장을 보는데 맞아 나 소금도 없지 밀가루도 사야지 아니면은 파도 좀 사야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우고 있지만 실제로 글을 쓸 때는 소금을 정말 한 꼬집 그러니까 그 음식을 만들 때는 소금을 한 꼬집만 넣거나 대파도 뭔가 이렇게, 2피스 정도? 이렇게만 넣거나, 그거를 다 쓰지 않지. 필요한 만큼 추출하지. 그리고, 마트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열심히 장을 봐왔는데, 마트에서 봐온 장에 있는
카트에 있는 모든 걸 때려놓고 한 가지 음식으로 만들 수는 없죠. 거기에는 간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세제도 있을 거고 그냥 일상적으로 쓰려고 산 뭐 조미료라든가 소금, 설탕도 있을 텐데 그거를 다 하나의 음식에 넣어서 만드는 음식은 없죠.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이제 재료들 있잖아요. 음식 재료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취사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가 너무 많다고 해서 다 넣으면 정말 괴식이 되겠지. 하지만 그래도 재료가 많은 게 유리하죠. 여러분 냉장고에 재료가 많은 사람과 냉장고에 재료가 진짜 서너 개밖에 없는 사람 중에 더 다양한 음식, 좋은 음식, 내가 의도했던 음식, 원하는 음식이 나올 확률이 높은 냉장고는 어떤 거겠어요? 당연히 재료가 많은 냉장고일수록 내가 원하는 음식 아니면은 내가 좀 생각하는 음식, 구상하는 음식이 나올 확률이 많겠죠. 재료가 서너 개밖에 안 되면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거 뭐 볶음밥? 볶음밥도 못 만들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라면 정도? 이렇게 재료가 너무 없으면 내가 정말 나만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글이 나오기가 어렵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냉장고에 재료를 채워넣으라는 거지 그걸 다 한 솥에다가 진짜 마녀의 숲처럼 넣고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학생이 너무너무 잘 이거 진짜 칭찬해주고 싶은 그 브레인스토밍을 가져왔는데 너무너무 잘 해주셨는데 만약에 모자 여름 모자는 이제 가림막이잖아. 이렇게 가령 이쪽으로 모자 가림막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별로 이거는 써놨지만 별로 쓸말이 없겠는데 그럼 이거 버리세요. 버려야지. 과감하게. 다. 아니면은 나는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모자라고 나만의 토템 내가 나의 내밀한 내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모자를 가지고 왔는데 모자라는 거를 가지고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요쪽 여름과 관련된 추억? 그래 이거를 쓰면 좋겠구나 라고 내가 막 낙서를 하다가 이 글감이 마음에 들거나 글감에 대해 잘 쓸 수 있어 그럼 요것만 살리세요. 요쪽만 여러분 살릴 때도 때로는 살린다 하더라도 대서양 같은 거는 안 써도 되고 인도양 아니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쓰는데 여름 휴가를 가서 모자와 관련된 나의 여름 휴가를 쓰는데 대서양 인도양 사이판 이런 거 안 써도 되지. 지워도 되고 근데 나는 여기서 하와이는 써야지. 요거는 써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시면 되죠. 그리고 교수님 저는 이쪽으로 쓴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거 활용해도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 브레인스토밍은 100%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재료가 몇 번째 칸에 뭐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좋은 요리를 만들 때 아무거나 갖다 쓰셔도 돼요. 자 여름 휴가를 가기 위한 이쪽 글을 취사 선택하는데 나는 여름 휴가에 가서 읽었던 소설 소나기 요거를 갖다 써야지. 아니면 우산 장마 요 얘기도 잠깐 써야지. 이렇게 해서 이쪽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요거를 취사 선택해도 되지. 아무거나 요것만 갖다 쓰다 되고. 자, 중요한 건 이건 재료야. 그럼 어떤 재료를 몇 번째 순서에 배치를 하는지는 요리사인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역량이죠. 자,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제가 왜 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을 가지고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절대 제가 여러분 토템 잡기 할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토템 잡으면서 벌써 나는 이 토템으로 무슨 글 써야지를 벌써 구상하지 마라. 그러면 진부한 글? 뻔한 글? 그런 글이 되기 쉽상이다. 내가 읽었을 때도 그러니까 작가인 내가 읽었을 때도 이거 별로 재미없는데 진부한데 여러분 노래 스토리텔링 한번 경험해 보셨죠? 진부한데 라고 하면은 독자가 읽었을 때 재미있을 확률은 거의 제로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너무 섣불리 나는 요 토템으로 이 이야기 써야지 생각하지 말고 가능성을 다 넓게 열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운데 모자만 두고는 흥미로운 이야기 SF가 돼도 되고 아니면은 뭔가 판타지가 돼도 되고 추리물이 돼도 되고 내 의식의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어떤 식으로든 자꾸 이렇게 써야 돼 저렇게 써야 돼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 말고 의식과 아니면 나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으로 확장해서 열어두셔도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엉뚱할수록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수록 좋은 브레인스토밍이다 라고 해서 저는 이 학생 브레인스토밍만 봐도 정확하게 이 학생이 어떤 걸 요거를 잘을 선택할지 정체성을 선택할지 몰라도 이 정도면 이렇게 열심히 브레인스토밍해서 어떤 걸 이 모자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파생될 정도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눈치챌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하시는 게 과제였죠. 그래서 자라학 문제 이거 여기까지 다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확인했더니 진짜 2페이지, 3페이지 쓴 학생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로 너무 잘 브레인스토밍, 이제 마인드맵 같은 거죠. 마인드맵의 지도를 너무 잘 가지고 온 학생이 있어가지고 이걸 대표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이 이미지 한번 보세요. 요 이미지를 보고 떠오르는 단어 한 가지씩 지금 여러분 아무 종이에나 아니면은 뭐 어디다 끄적끄적 써보세요. 요 이미지를 보자마자 떠오르는 단어. 자, 다 쓰셨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사적으로 이 그림을 보자마자 떠오르는 단어가 저도 한번 써볼까요? 자, 단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외로움, 막막함, 아니면은 쓸쓸함, 죽음, 고독. 자, 이런 단어를 위주로 썼다면, 이런 썼을 때, 그리고 어떤 학생은 저거 보자마자 자, 그냥 저희가 생각나는 대로 쓴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글씨가 밑에 보시면 제가 소년, 빨래, 무임승차, 지붕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퀴즈. 위에 같은 글과 아래 같은 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그림 보자마자 떠오르는 단어 쓰세요 라고 했는데 위에 같은 단어가 생각난 학생이 있을 거고 어떤 학생은 제가 밑에다가 쓴 파란색으로 쓴 그런 단어가 생각난 학생이 있을 텐데 차이가 뭘까요? 어떤 소재가 좋은 중심 소재일까요? 제가 오늘 앞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어떤 학우의 브레인스토밍 중에 모자라는 브레인스토밍을 가져온 건 모자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토템 잡거나 중심 소재 잡을 때, 이야기 잡을 때 100번은 좀 과장했지만 수없이 많이 강조한 게 있어요. 절대 추상적으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위에다가 쓴 외로움, 죽음, 막막함, 쓸쓸함, 고독 같은 건 글의 소재가 아니라 뭐죠? 주제죠. 여러분 만약에 고독으로 글을 고독이 중심 소재가 된다고 생각해봐. 제가 장담하는데 고독, 쓸쓸함, 외로움 같은 게 중심 소재인 학생은 브레인스토밍 많이 못 나올 거예요. 왜? 이건 너무 모호하잖아. 근데 만약에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어떤 학생이 무임승차, 소년 뭐 이런 걸 생각한다. 그리고 이 옷이 더럽단 말이야. 이 소년 같은 이제 등이 그러니까 빨래 같은 게 생각난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어? 이야기가 있잖아. 이 소년은 왜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그러니까 기차 지붕에 올라가 있을까? 그럼 그 사연을 쓰면 이야기가 되지만 죽음부터 써. 그러면 죽음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죽음은 두렵다. 나는 두렵다. 죽음부터 시작하면 몇 줄밖에 못 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냥 의미 없고 막막하고 재미없는 글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글은 구체적으로 써라 라고 하는 걸 강조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강의록으로 이번 주까지도 계속 수업이 아마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될 텐데 이강 강의록 무엇을 쓸 것인가 여러분 요거 계속 가지고 계시죠? 요걸로 계속 다음 주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번 다운받아 놓으신 다음에 계속 우리 수업 문제 영상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되는데 거기 1페이지 위에 이제 1페이지 중간에 제가 이렇게 약간 글씨 폰트 다르게 해서 이렇게 써놨어.
나는 최근 3주 동안 전혀 글을 쓰지 못했다.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그저 따분한 결론이나 흐릿한 인상뿐이었다. 하염없이 작심을 하고 또 했지만 내 마음은 갈 때보다 더 갈대답게 흔들렸다. 나는 줄곧 글을 쓰려고 했지만 시간만 낭비했고 황홀한 망상의 세계에 빠져 시간을 죽이며 무슨 일이든 일어나길 바라는 꿈만 꾸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일까지가 글쓰기 과제인데 뭐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뭐 과제라든가 숙제인데 아무것도 잘 안 돼. 특히 글이 이렇죠. 근데 이 경험은 글 쓰는 걸 가르치는 저도 사실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면 이렇게 딱 폴더가 돼 있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예전에 구두 만들어주는 새벽에 와서 구두를 몰래 만들어주는 요정들처럼 누가 새벽에 와서 나 대신 글 좀 써주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 글을 쓰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뭐 늘 얼마나 글을 많이 써봤던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쓰기 이거는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 이 글은 뉴질랜드의 소설가 실비안 에스터 워너라는 사람이 글쓰기에 대한 책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 작가는 본인이 이렇게 글쓰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너무 주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소녀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저 옷은 저렇게 꼬질꼬질할까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죽음, 쓸쓸함, 막막함 이런 관념적이고 허상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 글쓰기가 어려워졌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제는 독자가 자연스럽게 알아서 추출을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을 하면 충분하다. 근데 우리가 과도하게 어떤 식으로든 독자에게 나의 외로움이라는 걸 얘기해야 돼. 사랑 같은 거, 뭐 욕망 같은 거, 꿈 같은 거. 여러분 욕망, 사랑, 꿈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보통 손으로 만져지거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실체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으면 이렇게 망상에 황홀한 망상에 이제 빠져 시간을 죽이며 무슨 일이든 일어나길 바라는 꿈만 꾸다가 글 쓰는 시간이 끝나겠죠. 여러분한테 우리가 소재 잡기 다음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게 주제 정하기였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중요하게 할 말은 우리는 주제 잡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제는 누가 파악하는 거다? 독자가. 주제 파악은 독자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야기를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너무 고통스럽거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는 상대가 아무리 즐거운 얘기를 해줘도 나는 계속 고통에 사로잡혀 있고 또 내가 막 사랑에 빠져있거나 즐겁거나 막 좋은 일이 생겼어. 이럴 때는 아무리 슬픈 음악이 나와도 어때요? 뭔가 이런 우리가 내적 댄스라고 하죠. 둠칫 두둠칫. 신나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주제의식은 자연스럽게 글에 녹여냈을 때 독자가 자연스럽고 유기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명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공명하듯이 보시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주제에 사로잡혀 있다면 난 여기에 나의 어떤 사랑에 대해 쓸 거야. 고독에 대해 쓸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보이지 않는 주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렇게 따분한 결로 흐릿한 인상에 사로잡혀서 정말 진부한 글 여러분들이 내가 나만의 독창적인 글을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주제는 제가 그러고 이미 정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제는 나예요. 내가 누구인가일 뿐이에요. 새로운 주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제가 앞에 자란하고 글을 가져온 이유는 그 하고가 특별하게 대단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아니라 모자라는 구체적인 거 그리고 최대한 구체적인 소재를 뽑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념적인 주제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그 실수가 늘 우리를 좀 진부한 글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이번에 글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졸업할 때 4학년쯤 됐을 때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죠. 관념적이고 설명조의 어조보다는 분명하게 사건과 에피소드와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종류의 글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흥미롭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잊지 말고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한테 예시를 좀 하나 들어드리려고 제가 그림을 한 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토템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소재를 잡고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까지 같이 지금 피드백하고 있는데, 자, 이건 실제로 어떤 작가가 토템으로 삼은 그림입니다. 이 작가는 이 그림이 워낙 유명한 명화인데 이 그림을 보고 지나갈 때 이 그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작가는 이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퀴즈. 그 작가는 이 그림에 있는 누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을까요? 맞춰보세요. 일단 이 그림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워낙 유명한 명화입니다. 이 그림의 구도는 굉장히 특이한데, 이 작가, 화가죠. 화가가 그림 안에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까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도를 보면 이제 이게 왕녀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그리는 화가와 딸을 바라보는 어떤 왕과 왕비의 모습도 뒤에 거울 속에 그렸고, 저 소실점 끝으로는 어떤 남자가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 나가는 것 같죠? 이제 등 쪽이니까 여러 가지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은 워낙 유명한 그림이고, 실제로 이 작가는 이 그림을 보고 뭔가 제가 지난주에 토템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멈춘 느낌. 이 그림 앞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그림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라고 해서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소설이 그 유명한 박민규 작가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요즘 20대, 30대가 많이 좋아하는 작가들 이제 손에 꼽히는데 그중에 박민규 작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활동하는 현대 이제 소설가 중에서는 나름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 그림이 유명한 토템이었기 때문에 그 표지 디자인으로도 이 그림이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악녀를 위한 파반느다라고 하는 소설 검색해 보시면 이 그림이 자동 검색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뜹니다. 워낙 유명해서. 이 그림 앞에서 작가는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작가가 눈을 떼지 못했던 한 가지는. 그래서 그럼 그 작가는 이 그림을 토템 삼아서 그리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난쟁이 여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난쟁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녀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난쟁이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엔터테이너 기능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이 왕녀 옆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해주는 일종의 이제 뭐 희화화시키는 좀 대상으로서 왕녀와 놀아주는. 그래서 이 강아지랑 이 난쟁이 여자는 그냥 공주의 놀이상대인 거죠. 근데 예쁘게 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렇죠.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박민규 작가도 인정했듯이 못생겼죠. 박민규 작가는 이 그림을 한참 보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중심 소재가 뭐였을까요? 너무 못생긴 소녀가 중심 소재입니다. 그렇게 중심 소재를 뽑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겨우 20살이 된 어떤 소녀, 이제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너무 못생겨서 어느 정도로 못생겼냐면 우리가 너무 예쁜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의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그 예쁘다는 걸로 이미지가 남잖아요. 뭐 음식을 잘할 수도 있고 달리기를 잘할 수도 있고 아니 노래를 잘 부를 수도 있고 아니 뭔가 사소한 습관이나 버릇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너무 예쁘거나 너무 잘생긴 사람은 딴 게 다 좀 지워진 다음에 그것만 남는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너무 못생겨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못생긴 게 하나의 상징처럼 돼버려서 그 친구 떠오르면 그냥 못생긴 것만 기억에 남는 거야. 그 정도로 못생겼대요. 근데 자 여자 주인공 이제 만들어졌죠. 너무 못생긴 여자. 이제 남자 주인공 나와야죠. 남자 주인공은 그러면 예쁠까요? 예쁠까요? 못생겼을까요? 그쵸? 여러분 남자 주인공은 같은 나이에 20살인 남자 주인공은 또 너무 잘생긴 남자. 둘이 우연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납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연애를 하기 시작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을 계속하면 돼요. 여러분 브레인스토밍 우리 같이 해보는 거야. 교수님 되게 못생긴 여자랑 왜 잘생긴 남자가 연애하죠? 그럼 여러분 또 사연을 만들어야지. 잘생긴 남자는 왜 이 못생긴 여자한테 매력을 느낄까?
잘생긴 남자가 잘생길 수 있었던 거는 유전자 덕분이면 그러면 부모님이 예쁘거나 잘생겼겠군. 계속 이렇게 그려서 실제로 이 주인공 남자는 아빠를 똑 닮았는데 아빠가 엄청 잘생겼습니다. 근데 아빠가 잘생겼기 때문에 엄마랑 연애하던 시절에 이제 자기가 생겼는데 자기랑 엄마를 버리고 이제 아이와 이제 그 부인이죠. 부인이 없는 척하고는 유명한 이제 배우가 된 거야. 연예인이 돼서 자기와 자기 엄마를 버린 거죠. 그래서 엄청 엄마가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자기를 힘들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고생과 버려진 어떤 그런 뭔가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이 남자 주인공은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하지 못하는 혐오라든가 아니면 미움 같은 게 있는 거지.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저렇게 자기 얼굴을 믿고 저럴 수 있어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도덕성을 믿지 않는 이렇게 사연을 만들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는 인간의 내면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어떻게든 내면을 보려고 하는 습관이 생긴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 주인공은 외모는 못생겼다 하더라도 내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는 거지. 내면을 봤을 때 이 여자가 외모가 다가 아니라 내면을 볼 줄 알게 된 남자. 사연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여자는 외모는 못생겼지만 가능성도 많고 꿈도 많은 여자. 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둘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사실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예쁘고 너무 못생긴 사람이 만나면 막 손가락질도 하고 아니면 막 이래저래 소문도 만들어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잘 안 되는데 제가 이건 스포일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이제 기회가 된다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면 성장담이기 때문에 젊은 이제 20살밖에 안 된 젊은 두 청년들이 어떻게 자신의 한계와 상처를 극복하고 성장해 가는가. 그래서 딱 여러분들 나이에 보면 좋을 만한 소설입니다. 추천 도서입니다. 근데 박민규 작가가 왜 이 그림, 이 못생긴 여자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왜 이것에서 이제 시간을 갈무리하는, 시간을 멈추게 하는 순간이었을까라고 한다면 박민규 작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책 후기에서, 그 책 뒤에서 책의 소설이 다 끝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부인이, 박민규 작가가 애처가로 유명한데 어느 날 부인이 물어봤대요. 여보, 내가 지금 이 얼굴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얼굴, 아니면 어쩌면 되게 못생긴 얼굴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똑같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했대요. 박민규 작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면. 박민규 작가가 그 당시 그 순간 아무 대답도 못했대요. 그리고는 생각에 사로잡혔대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외모가 다는 아니야. 왜냐면 여러분 사랑에 빠질 때 외모가 다라면 우리 대부분은 연애를 못해야 돼요. 김태희, 강동원 뭐 이런 사람만 연애해야 돼.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그 애인 있죠. 남자친구, 여자친구들 애인 사랑하면 안 돼. 왜? 강동원처럼 김태희처럼 잘생기지 않았잖아. 근데 우리가 외모가 다가 아닌 건 알아. 근데 또 지금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외모가 지금과 전혀 달라.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기준에서 얘기했을 때 못생긴 얼굴이야. 그렇다면 그래도 똑같이 내가 좋아할까? 그것도 여러분 확신이 없으시죠? 얼굴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닌 건 알지만 또 얼굴이 다는 아닌데 도대체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사랑에 빠지는가에 대한 질문, 부인의 그 질문 때문에 박민규 작가가 그거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그림을 우연히 보게 된 거죠. 자, 여러분 토템은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과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생각이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인해서 막 발현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요소를 토템이라고 합니다. 이 토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토템 덕분에 궁극적으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박민규 작가가 못생긴 여자라고 하는 정말 흥미롭죠. 못생긴 소녀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막연히 사랑의 본질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했다면 이 재미있는 소설이나 재미있는 성장담이 나왔을까? 여러분 제목이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 읽고 싶어요? 여러분도 흥미없잖아. 근데 못생긴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는 평생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못생겼단 소리였다. 이 소설이면 재밌을 것 같잖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잖아.
박민규 작가의 주제는, 이 글의 주제는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랑에 빠지는가,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평범한 주제라 하더라도 박민규 작가는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토템을 통해서 독특하게 자신만의 못생긴 소녀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제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주제는 사랑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꿈일 수도 있고 나의 상처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시작하면 재미있는 글이 안 나오고 진부하기 쉽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구체적으로 여러분만의 못생긴 소녀, 이것이 만약에 토템이라면 사랑의 본질 같은 걸 내려놓고 그냥 못생긴 소녀 이야기를 하면 돼요. 누군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외모지상주의의 문제점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랑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온전히 어른으로서 자기 자신으로 성장한다는 게 무엇인지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해석이 가장 좋은 해석이고 어떤 주제가 가장 좋은 주제라는 건 없습니다. 읽는 사람이 자유롭게 다양하게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면 되지. 이해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을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다 제출하셨겠지만 만약에 교수님 저는 브레인스토밍을 봐도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다시 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한 브레인스토밍 보면서 이 부분은 다시 보완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아니면은 저한테 이미 제출하셨던 그 종이 있죠. 제가 아무 종이에나 좀 쓰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종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낙서하듯이 다양하게 브레인스토밍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의 못생긴 소녀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한다면 나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럼 내가 의도했던 재밌는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겠구나 라고 나만의 이야기와 나만의 서사가 머릿속으로 구상될 때까지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브레인스토밍까지는 다 완벽하게 잘 해놓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브레인스토밍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그건 제목 붙이기에 대한 수업을 좀 할 건데 그건 2차시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거는 우리 강의로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강의로 3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브레인스토밍까지는 이제 충분히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글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쓰는 글이기 때문에 충분한 양으로 충분한 재료제를 가지고 계신다 라고 제가 믿어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제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차시 영상에서 이어서 계속 들어주세요.